327페이지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535조에 전문으로 돼 있죠. 535조.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이때 불능이 바로 원시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즉 알았거나 악의자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즉 과실 있는 자는, 이렇죠. 악이나 과실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신뢰한 범위 내에서 배상하라. 그래서 신뢰이익의 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즉 계약이 유효하여 계약 내용들이 이행되었더라면 상대방이 누렸을 이익만큼을 넘을 수는 없다. 이행이익이라 그러죠. 이행이익은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2항 보시죠. 전항의 규정은, 자, 1항이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요건 규정인데요. 그 규정에서 상대방이,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그 불능,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을 때 상대방이 과실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2항을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과실도 없어야 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걸 전체를 계약 체결을 했는데, 체결이라는 것은 성립했다는 것이죠. 자, 성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민법에 535조에서 명문을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보니까 첫 번째, 객관적으로 최소한 계약은 체결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계약은 성립해 있다 이 말이죠. 체결, 성립돼 있다. 성립돼 있는데 이 계약 체결된 내용을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어서, 원시적 불능의 효과는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인 계약으로 존재하는데 그 무효의 원인이 바로 원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자, 계약은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 때문에 무효더라. 이런 상태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민법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는요, 즉 거기에 관여했던, 계약 체결하는 관여 당사자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 말이죠. 요건으로는 자, 여기에 자, 어느 일방과 그 상대방인 타방이 있겠죠. 이렇게 두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 자, 일방은요, 이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되죠. 과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535조 2항에서 뭐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상대방 타방.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죠. 즉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타방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면 손해가 자기한테 발생했어야겠죠? 이렇게 해요. 자, 이때 이 내용은요, 바로 양 당사자한테 이러한 주관적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은 사실은 객관적인 거죠. 이 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이죠. 그러나 선의 무과실로 손해가 발생되어 있어야 돼요. 즉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우리는 뭐냐면 주관적 요건이다. 왜 주관적이라고 하냐? 바로 계약 당사자 사람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네요.
그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해야 되고, 그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 나는 선의무과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효과는요.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과는 이 타방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우리 민법에서는 일어났죠.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그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다. 일어났죠. 여기에 배상 책임의 배상의 근거는 신뢰이익의 배상이에요.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발생한 손실, 그것을 청구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이익의 배상인데,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요,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신뢰이익 내로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의 관계를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53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일단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어야, 즉 성립해야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중요한 내용이죠. 판례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 계약을 교섭하던 중에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교섭 자체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이 파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됐으면 이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배상받아내야죠. 부당 파기한 당사자한테 배상을 청구해야겠죠. 자, 이때 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의. 부당 파기자에 대해서 그 부당 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는데, 여기에 학설은 다수견해가요. 어떻게? 535조를 여기에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 판사님들은 판례는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하면 535조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거야.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계약을 성립하기 전에 교섭 중에 파기한 거잖아. 그렇죠? 교섭 중에 파기된 것이니까 535조의 객관적 요건이 결여됐다는 거야. 그러면 535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래, 이때는 우리 판사님들은요, 우리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불법행위. 여기에 있는 부당 파기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위협한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요. 자, 요것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요 부분을요. 판례 태도요. 자, 요 부분은 조심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부당 파기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판례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는 327페이지에 거기에 의의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328페이지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양갈로 5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535조의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보시면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다수설은 이 외에도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과실의 경우 기타 내용에도 535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야. 계약은 성립이 안 됐지만 교섭 과정에서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역시 53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학설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일 마지막 줄에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535조를 적용할 뿐 이래놨죠. 이 말은 곧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 때문에 무효인 계약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드디어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판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535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329페이지에 있는 판례 있죠? 이 판례는 전부 다 뭐예요? 이걸로 해결하는 거야.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의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이 일정한 선임 요건을 갖추어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요. 우리 민법 개별 규정에 예컨대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등 이러한 개별 계약에서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민법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죠.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양 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발생한다. 대가적 채무가 발생해요. 이러한 내용의 쌍무계약에서 그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 이 대가적 채무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연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쌍무계약에서의 가장 특성이 결연성입니다. 이렇게 쌍무계약의 특성, 여기는 채무 사이의 결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연성. 이 결연성이 세 가지 면에서 발생해요. 하나는 성립상의 결연성, 또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결연성, 또 채무에 존속하는 과정에서의 결연성. 너의 채무가 성립해야 내 채무도 성립한다라는 성립상의 결연성. 너 채무가 이행되어야 나도 이행한다라는 이행상의 결연성. 그리고 너 채무가 존속하니까 내 채무도 존속한다라는 존속상의 결연성. 물론 존속상의 결연성은 다른 말로는요, 소멸상의 결연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의 채무가 존속하니까 내 채무도 존속한다라는 결연성이면 너 채무가 만약에 소멸했다면 내 채무도 함께 소멸하자라는 결연성.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결연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쌍무계약의 특성이라 그래요. 특성, 이 결연성이. 자, 이 중에 말이죠. 여기에 성립상의 결연성은 너 채무가 성립되어 나와 있으니까 내 채무도 성립한다. 근데 너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무효가 됐다면 내 채무도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을 때 계약은 성립했는데 너 채무가 무효고 내 채무가 무효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된 당사자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냐? 그걸 우리는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535조 문제로 다루었어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뒀다는 거죠. 성립상의 결연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연성에서는 너 채무가 이행되어지면 내 채무도 이행되어지는 거다. 따라서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너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내 채무도 이행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느냐? 동시에 이행하자. 그래서 동시에 이행 안 하면 나 이행 안 한다 라는 권리를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이런 권리를 인정하게 되죠. 이게 민법 536조에 있어요.
이걸 동시행 항변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동시행 항변권의 문제. 그 다음에요, 너의 채무가 존속하니까 내 채무도 존속한다. 반대로 너 채무가 소멸한다면 내 채무도 함께 소멸해야겠다. 라고 하면, 만약에 너의 채무가 이유 없이 소멸했다면 내 채무도 이유 없이 소멸해야 된다. 누가 손해봐야 되니, 그러면? 당해 목적 물건이 없어졌을 때 누가 손해봐야 되니? 라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이게 발생해요. 위험 부담의 문제. 이것을 우리 민법 537조, 538조, 여기서 우리 민법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로서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해결했는데 우리는 이미 선임상의 결연성과 관련해서는 535조를 공부했죠.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 이행이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행상의 결연성은 동시행 항변권 제도에 의해서 보호합니다. 이렇게 너 채무 이행되어지면 나도 이행할게. 너 채무 이행 안 되면 나도 이행 안 한다. 이거 문제와 그 다음에요. 종소상의 결연성. 너 채무가 존속하니까 내 채무가 존속하는데 네 채무가 소멸했다면 내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했을 때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지? 라는 문제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다루면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동시행 항변권. 자, 동시행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부터 나왔죠. 이행상의 결연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대가적 채무 이행을 공평하게 실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공평의 이념상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상실에 맞죠. 신의치에 근거해서 이 항변권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거한 이론이다. 알겠죠? 다만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유치권도 있긴 한데 우리가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담보물권이에요. 그죠? 유치권은. 그러나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적 권능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동시행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거절 권능이에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는 의미는 이게 바로 항변권으로 나타난 거죠. 자, 이때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는 요건은요. 동시행 항변권은 너의 채무와 나의 채무가 쌍무계약상 요건은 첫 번째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일단.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 쌍무의 대가적 채무에 상대방 너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해 와 있다. 상대방 채무가요 이행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 근데 상대방의 이행기 자신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의 채무 이행기대로 했고 나의 채무도 이행대로 했으니까 상대방 자신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 채무자인 나한테만 이행을 청구해 오는 것은 당연히 채무자가 나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요. 동시행 항변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요. 자기 채무를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고 없이 자기의
청구권만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거절한다는 거죠. 예컨대 보세요. 갑과 을이 예컨대 갑의 자전거를 5만 원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하고 나서 자전거 인도해 주는 것은 예컨대 10월 15일 날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대금 5만 원을요. 5만 원을 10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급. 인도. 그럼 뭐예요? 대부분 다 이게 쌍무계약 아니겠어요? 매매계약이 쌍무계약. 쌍무계약상 자 10월 15일 날 자전거 인도해 주면서 돈도 5만 원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전거 인도와 대금 지급은 이거는 쌍무계약으로서 대가적 채무이며 이날에 동시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월 15일이 됐어요. 10월 15일이 되면 갑도 자전거 내놓고 을도 대금 5만 원을 내놓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은 자기의 자전거 이거 인도해 줄 의무는 이거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놓지 않으면서 자전거는 자기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말이죠. 을한테 야 너 10월 15일 날 너 돈 대금 5만 원 주기로 했잖아.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갑이 이렇게 청구해서 이렇게 자, 이 청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 이 을이라는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10월 15일은 대금 지급할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이행기가 됐어요. 이행기가 도래했지만 이때 뭐예요? 상대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줘야 할 날짜라고 해서 5만 원 지급해야 되냐는 거죠. 이때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해야죠. 거절할 수 있어야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야, 너 채무 너도 이행하면 내가 줄게. 너 채무 안 했잖아. 너는 왜 자전거 안 내놔? 왜 다른 사람은 친구 다른 사람 빌려줬잖아. 그러면 자전거 안 주니까 나도 못 줘. 이게 뭐예요? 이게 거절권이에요.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항변권이다. 이러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서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행기에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요. 이행 안 하면서 청구만 했네. 이렇게 청구만 이행하면 나는 뭐예요? 10월 15일 내가 채무는 부담하고 있다만 채무는 이행할 때가 됐다만 이행 못하겠다. 이렇게요.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면서 상대방 채무는 이행기에 도래했다. 근데 상대방은 이행기에 도래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만 해왔다. 그럴 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의 기본적 요건입니다. 자, 이 요건에서 이제 뭐 약간씩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렇죠. 쌍무계약상 계약 당사자에 한해서만 동시행 항변권 존재하냐? 그렇지 않아요. 동일성이 이 채권 채무요. 대가적 채권 채무가 발생돼 있잖아요. 이 채권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면 예컨대 상속인한테 상속되면 그 동시행 항변권도 그대로 종속하는 거죠. 또 그 동일성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권이 양도되면 역시 동시행 항변권으로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 한한다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죠.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도래해야 되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없죠.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후이행 의무자한테, 나중에 이행해도 될 사람한테, 야, 동시에 이행하자. 나 내 채무 이행 안 할래. 이 말 못하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단 여기 예외가 있어요. 요 예외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민법에 있는 불안한 상태가 후이행 의무자한테 그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 불안한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는 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로 우리 인정되고 있어요. 민법에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으로 나타나 있어요. 명문 규정으로 인정해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먼저 이행을 못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전한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게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채무 불이행 중이에요. 채무 불이행 중에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그래요. 이때 동시이행 항변 관계가 존재하는 그날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는요. 거기에 33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니은 동그라미에 A 동그라미 보시면 불안의 항변권, 이거는 민법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B 동그라미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이 지체가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 지체 중이에요.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후이행 의무자의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그 도래한 그날로부터 선이행 의무자 채무불이행 중이더라도 그때부터 동시행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 중에 매수인의 의무가 중도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던 중에 만약에 후이행 의무인 매도인의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딱 그 날짜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후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 이게 지금 이행지체하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만약에 상대방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할 이행기가 도래해버렸다 하면 같은 날 돼버리죠. 이래 돼버리면 이날로부터는 뭐가 된다고?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이행 관계 되니까 이때부터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요건 하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효력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효력.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은 기본적 모습은 뭐라 했어요? 이행 거절권입니다. 거절 권능이다 그랬어요. 거절 권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변제 못하겠다. 너 이행할 때까지 난 내 채무 이행도 뒤로 미루겠다. 연기시키는 거예요. 채무 연기.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다. 성질이 그죠? 연기시키는 거다, 연기.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동시행 항변권이 민법상에, 실제법상에 민법상의 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이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당연효. 즉,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당연효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민법상 효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민법상 효과는 존재효, 당연효가 발생한다.
그 존재요, 당연히요, 효력이 뭐냐? 요 효력이 바로,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면제돼요. 이행기, 채무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행하지 않아도 그 채무자한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에서 손해배상할 책임, 이 책임이 면책됩니다. 면책.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면제되니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발생하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채무자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 법정 해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효과예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상계를 못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났죠. 상계 제한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송상해요. 소송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때 효과는 뭘까? 여기서는요, 일단 법관 앞에서요, 반드시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행사효라고 합니다. 행사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효과가 어떤 내용일까? 그래요. 일단 행사해야 법원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면 법원이 심판한다.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행사 안 하면 법원이 심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 부정해버립니다. 그냥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걸 판사님이 알아도 그걸 판단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채무자니 동시행 항변을 행사해라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면 행사해야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이 심판하면 이 내용이 인정되게 되면 판결할 때도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런 판결을 내려요. 판사님이요. 이 말은 뭐냐? 주고받아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원고도 피고한테 주고 피고니도 원고한테 지급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환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죠. 이 상환 이행 판결은요,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것도 분담하죠. 원고와 피고가. 만약에 피고가, 채무자인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심판 안 했겠죠. 심판 안 하면요, 원고의 권리만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원고가 전부 이겼죠. 원고 전부 순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판사는 그러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심판해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냐? 상환하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원고도 지급하고 피고도 지급하라. 함께 주고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패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분담한다는 효과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재판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법상 효과와 절차법상 또는 소송법상 효과가 이렇게 각각 나눠주는데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법상 효과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안 지고 법정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상 효과는 반드시 행사해야만 법원에서 심판한다. 심판해서 동시행한명권이 인정되면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로서 원고 일부 패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동시행한명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여기에 실제법상 효력,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는요, 334페이지에 효력 해가지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이행 거절 권능이다 해놨죠. 즉,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너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채무 이행을 연기시킨다, 거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니은, 소송법상의 효과는 행사효다 했어요. 행사효. 행사해야만 법원이 원용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 저지효, 이게 바로 민법상의 2번 동그라미입니다. 민법상의 효과죠. 즉 존재효, 당연효로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죠. 이행지체가 면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계금지효. 예컨대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해서는 상계할 수 없도록 해요. 우리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갈로 4번은 동시행 항변권이 이제 확대 적용되는 예와 인정되지 않는 예를 정리해 놨죠. 거기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 334페이지 제일 밑에요. 표 안에 있어요. 변제하는 경우에 담보권을 말소시키는 것. 예컨대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는 것, 뭐 양도담보권 등기 말소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선후 관계입니다.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등기 말소 동시에 안 해주면 나 변제 안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제와 채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 증서 반환.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요, 내가 너한테 돈 빌렸다라는 채권 증서를 하나 만들어 쓰죠. 뭐 차용증 이런 거 쓰잖아요.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채권자한테 교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때 채권 증서 안 주면 나 돈 못 주겠어, 나 못 갚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변제가 먼저 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채권 증서 반환 후이행 의무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동그라미에요. 이런 경우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저당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반환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변제와 동시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 사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채무자가 변제행위를 하면요, 이때 채권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시 이행관계. 이게 뭐냐?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 이행관계예요. 그럼 뭐예요? 저당권자인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때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게 동시행관계예요. 돈 내놓으면서 너 영수증 안 주면 돈 안 준다. 이거는 가능해요. 영수증 써줘. 그러면 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변제할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돈 주고 영수증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영수증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변제했다는 게 확정돼 있잖아요. 이게 채권자가 작성해서 교부한 거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저당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걸 증명하기 쉽죠? 또 채권 증서, 그건 무효된 채권이다, 이제는 채권 끝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영수증 교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거래할 때는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죠? 영수증 안 받는 대신에 뭐로 하죠? 그래요.
은행 통장으로 하잖아요. 은행 통장으로, 그죠?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걸 수 있죠. 이렇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이에요. 동시행관계다. 자, 그것이 여러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쌍무계약의 결련상 중에요. 존속상의 결련상이나 소멸상의 결련상에서 나오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그 위험부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역시 집중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